혹시 AI 쓰다가 틀린 답이 나왔는데 그걸 고치지도 못해서 답답했던 경험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AI가 자기가 쓴 글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LADA 2.1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모델입니다. 자, 우리가 글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초안부터 막 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서 고치고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AI는 그게 안 됐어요. 대부분의 AI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를 못했거든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사실 AI 기술의 아주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AI가 오랫동안 씨름해왔던 그 거대한 딜레마, 바로 속도냐, 품질이냐. 이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했던 게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거든요. 이 그림들이 딱 그 딜레마를 보여주죠. 한쪽에는 신중하지만 엄청 느린 거북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빠르긴 한데 좀 막무가내일 수 있는 번개가 있어요. AI한테 뭘 시킬 때 우리는 항상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했어요. 빠르게, 대신 좀 틀리게, 아니면 정확하게, 근데 한참 기다려서. 바로 이 속도와 품질 사이의 줄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챗봇이랑 대화할 때 짜증나는 딜레이가 생기는 거고요. 코딩 AI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막상 돌려보면 안 돌아가는 코드를 뱉어내는 겁니다. 사용자는 항상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류 고착이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AI가 지우개도 없이 그냥 펜으로만 글을 쓰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 절대 못 지웁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 노출 편향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AI가 문장을 만들 때 자기가 방금 쓴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뒤에 단추들도 줄줄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죠. 작은 실수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도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이걸 기존 AI한테 빈칸 채우기 문제로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저 마스크 표시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알아맞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내놓은 답을 보니까 In the same river twice walks래요. 뭔가 비슷하긴 한데 틀렸죠? 스텝스가 아니라 works를 썼고 단어 순서도 뒤죽박죽이에요. 아마 리버 다음에 웍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그 작은 실수가 그 뒤에 나올 모든 예측을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요. 한번 웍스라고 뱉어버리니까 이걸 다시 주워 담거나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오류 고착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AI한테 지우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스스로 초안을 쓰고 그걸 직접 편집까지 하는 능력을 가진 AI, 레다 2.1입니다. 레다 2.의 핵심 비결은 바로 토큰 투 토큰 편집이라는 기술인데요. 여기서 토큰은 그냥 AI가 처리하는 단어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 덕분에 AI가 이미 뱉어낸 단어, 즉 토큰을 다시 돌아보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정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쓴 단어를 지우고 새로 쓰는 것과 똑같죠. 이 과정 우리가 글 쓰는 방식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휘갈겨 쓰잖아요. 초안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색한 문장 다듬고 더 좋은 단어로 바꾸고 이런 편집 과정을 거치잖아요. LLADA 2.1이 바로 이 초안 쓰고 편집하기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엉망인 문장을 LADA 2.1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죠. 먼저 1단계, 일단 빠르게 walks in the river twice 라는 불완전한 초안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walks가 좀 이상한데? 라고 판단하고 더 적절한 스텝스로 고치죠. 자, 마지막 3단계에서는 중복된 덜을 보고 이걸 문맥에 맞게 same으로 바꾸면서 문장을 완성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된 올바른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첫 실수가 영원히 남지 않아요. 드디어 지우개를 가진 AI가 오류 고착이라는 아주 오래된 족쇄를 끊어내는 순간입니다. 이 편집 기능이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엘라데 2.1이 마치 두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진 것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해줘요. 상황에 따라서 스피디 모드와 퀄리티 모드를 오갈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저돌적인 행동파, 다른 하나는 신중한 완벽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스피디 모드는 일단 막 달리는 거예요. 빠르게 초안을 뱉어내고 어차피 나중에 고치면 되지 하는 저돌적인 타입이죠. 반면에 오른쪽 퀄리티 모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완벽주의자 타입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는 속도, 다른 하나는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차이가 확 느껴져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평균 점수를 보면 Q 모드, 그러니까 퀄리티 모드가 S 모드보다 아주 살짝 높죠? 근데 저기 퍼워드당 토큰 수를 보세요. 이게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뱉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S모드는 13.81개, Q모드는 9.18개예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S모드는 품질을 아주 약간 포기하는 대신 훨씬 더 많은 양의 텍스트를 훨씬 빠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스피디 모드가 실제로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시죠. 결과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892. 이게 뭐냐면요. 코딩 능력 테스트에서 1초에 생성해내는 토큰, 그러니까 단어의 수예요. 892. 이 속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이 필요 없죠.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막대가 바로 엘레이다 2.1 스피디 모드인데요. 이전 버전이나 다른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조금 빠른 수준이 아니에요.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빠릅니다.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능 향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럼 이 모든 게 우리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빨라지고 똑똑해진 AI가 앞으로 뭘 가능하게 할까요? 이 혁신이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빠르지만 멍청한 AI와 똑똑하지만 느린 AI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딜레이 하나도 없는 실시간 AI 비서나 코딩하거나 글 쓸 때 막힘없이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속도와 품질, 드디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자, 이제 AI는 번개 같은 속도로 초안을 쓰고 스스로 편집하고 완벽한 결과물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과 AI의 협업은 또 어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 놀라운 연구는 엔트그룹과 저장대학을 비롯한 여러 연구팀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코딩하는 AI를 만들려는 시도 정말 오래됐죠? 근데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새로운 연구는요, AI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을 아예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쓰시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들, 그거 혹시 천재 개발자 한 명이 혼자서 뚝딱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수십, 수백 명의 개발자가 함께 만든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AI한테는 너 혼자 다 해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외로운 천재 AI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의 인간팀을 보세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서로 코드를 검토해주면서 훨씬 더 강력하고 또 문제가 생겨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AGI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기존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AI 코딩 시스템은요, 뭐랄까, 마치 한 명의 천재 개발자한테 거대한 프로젝트 전체를 그냥 툭 던져주는 거랑 비슷했어요. 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그냥 거대한 AI 하나라 처리해야 할 단일 과제처럼 여겼다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모놀리식, 그러니까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 분석도 혼자, 코드 짜는 것도 혼자, 테스트하는 것까지 이 모든 역할을 AI 하나가 다 떠맡는 거예요. AGN 논문이 바로 이 기존 방식에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AI 하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거죠.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AI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걸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 연주자 한 명한테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을 전부 다 연주하라고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은 절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결국 이런 방식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AI완의 연구진들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AI 시스템을 진짜 사람 개발팀처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바로 이 아이디어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에이진 AI 팀입니다. 4명의 전문화된 AI 에이전트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먼저 관리자가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전체 과정을 조율하고요. 연구원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분석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실제로 코드를 짜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검토자가 동료 개발자처럼 코드를 꼼꼼히 리뷰하고 승인하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람 팀이랑 똑같지 않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AI팀이 그냥 자기들끼리 막연하게 협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개발자들이 매일 쓰는 바로 그 도구 GitHub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엔지니어 AI가 풀 리퀘스트를 올리면 검토자 AI가 거기에 코드 리뷰를 남기는 식이죠. 이러니까 협업 과정이 정말 현실감 있고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이론은 그럴싸한데 과연 이 AI팀이 실제로 얼마나 일을 잘할까요? 에듀인 팀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GitHub 이슈들을 바탕으로 만든 정말 어려운 벤치마크인 SWE 벤치에 이 팀을 투입한 거죠. 그리고 논문에 나오는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에이진 팀이 이 테스트를 잘 보려고 특별 과외를 받거나 벼락치기를 한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실제 업무에 쓰려고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험을 본 거예요. 이건 뭐랄까, 시험 점수만 잘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과연 이렇게 아무런 특훈도 받지 않은 AI 개발팀은 이 어려운 시험에서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72.2%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에이지엔 팀이 사람의 도움 없이 완전 자동으로 해결해낸 실제 GitHub 이슈의 비율이에요. AI팀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코드 짜고 리뷰하고 최종적으로 해결까지 마친 비율이라는 거죠. 이 72.2%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슷한 성능의 AI 모델을 쓴 기존의 최고 성능 단일 에이전트가 기록한 점수가 65%였거든요. 에겐 브레인의 팀 방식이 외로운 천재 모델을 확실하게 이겼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AI가 무엇을 해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했는가, 이게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아주 멋진 말로 AI를 위한 조직 설계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AI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더 똑똑한 AI 하나를 만드나 경쟁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AI들을 가장 효율적인 팀으로 만드나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전문화된 팀은 천재 한 명보다 강합니다. 둘째, GitHub처럼 이미 검증된 인간의 협업 방식을 따라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셋째, AI의 미래는 무조건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팀을 만드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설계라는 개념이 AI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AI팀이 지금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알아서 척척 해준다면 우리 인간 개발자들은 과연 어떤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는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AI 비서의 지능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AI를 테스트해온 방식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AI 성능 테스트,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일종의 멈춰진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기존 테스트는 말하자면 AI가 뭔가 행동을 할 때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현실은 어떻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메일, 메시지가 오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기존 테스트는 텅 빈 경주 트랙에서 운전 실력을 재는 것과 같았지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실제 생활의 복잡함을 그대로 따라하는 새로운 테스트, 새로운 벤치마크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비동기적 환경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뭘 하든 말든 상관없이 세상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터지고 이게 바로 현실적인 테스트의 핵심인 거죠. RA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플랫폼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험장인 셈이죠. AI랑은 별개로 이벤트 루프라는 게 계속 돌면서 앱이 막 업데이트되고 새 알림이 울리고 세상이 AI를 전혀 기다려주지 않는 진짜 스마트폰 환경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시험은 구체적으로 뭘 테스트하는 걸까요? 여기 7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실행 능력입니다.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지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연락처 10개 정보를 한꺼번에 업데이트해줘 같은 까다로운 명령을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검색입니다. 그냥 정보 찾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소스에서 정보를 모으고 종합할 수 있어야 해요. 내 친구들 대부분이 어느 도시에 살아?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단순 검색을 넘어서는 추론 능력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모호성 처리 능력이에요. 이건 정말 사람 같은 능력이죠. 뭔가 요청이 애매하거나 아예 불가능할 때 그냥 막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 확실해요? 하고 대물을 줄 아는지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이게 바로 멈춰진 세상 테스트와 다른 점이죠.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서 미팅 시간 바꾸자는 메시지가 와요. 이런 돌발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제약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는 거죠.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보고 3분 안에 답 없으면 그냥 택시 불러줘. 이런 명령을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에이전트 간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AI랑 같이 일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은 다른 전문 AI한테 맡기면서 팀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노이즈 대처 능력입니다. 계속 날아드는 스팸 메일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시스템 에러 같은 방해 요소 속에서도 중요한 작업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 과제를 모두 합쳐놓고 보니 이건 뭐 거의 AI 에이전트를 위한 종합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현재 최고라고 불리는 AI 모듈들을 이 테스트에 투입했더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종합 점수 1등은요. 가장 강력한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점수는 42.1%였어요.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이 1등 모델이 검색처럼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작업은 거의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민감한 작업에서는 점수가 0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테스트의 핵심적인 발견을 보여줍니다. 바로 AI의 지능과 속도, 그리고 비용 사이에는 근본적인 상충관계,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과가 AI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한쪽 능력,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 좋아질수록 다른 쪽 능력, 여기서는 시간 관련 작업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더 똑똑해졌는데 어떤 면에선 더 바보가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정말 쓸모있는 AI 에이전트의 미래는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가를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추론 능력, 속도, 효율성, 그리고 비용 사이에서 얼마나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이 AI 비서에게 정말로 원하는 건 뭔가요? 모든 걸 알지만 대답이 한참 걸리는 느린 천재인가요?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뭐든 즉각 처리해주는 빠른 조수인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요즘 AI 기술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개념, 에이전트 닥이라는 새로운 AI 프레임워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 AI 하나가 똑똑하게 혼자 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 AI가 팀을 이뤄서 푸는 게 더 나을까요? 질문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 답을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는 팀플레이의 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명의 천재가 보여주는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먼저 AI 팀이라는 접근 방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연구자들은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줄여서 MAS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똑똑한 AI 여러 개를 모아서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막 토론하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비판도 하고 또 합의를 보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딱 우리 사람들 스터디 그룹이랑 비슷하죠? 실제로 이렇게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협력하니까 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잘 풀어내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에도 숨겨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협업이라는 게 연구 논문에서는 이걸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장점은 분명해요. 여러 가설을 탐색하고 논리적인 오류도 찾아내고 계속 답을 개선해 나가죠. 근데 단점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연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요.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게 팀 전체로 퍼져서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실시간으로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 앱이나 서비스에는 사실상 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강력한 성능을 쓰자니 너무 비싸고 느리고 포기하자니 아쉽고 완전 딜레마에 빠진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에이진 아크의 핵심이에요. 연구진들이 던진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AI 하나가 그 비싸고 느린 팀플레이의 단점은 쏙 빼고 장점인 추론 능력만 배울 수는 없을까? 이 질문 자체가 이 연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해답은 바로 지식 증류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스터디 그룹 전체의 지식과 토론 과정을 한 명의 우등생 AI한테 전부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우등생은 혼자서도 팀 전체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AI를 그런 우등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에이전트 아크는 여기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세 가지의 단계의 훈련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걸 뭐랄까? 좋음, 더 좋음, 최고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RSFT는 그냥 팀이 낸 최종 정답이랑 풀이 과정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 DA는 팀이 찾아낸 여러 가지 정답 경로를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세 번째 PAD, 즉 프로세스 인식 증류입니다. 이게 진짜 판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이 PAD 방식의 비밀 병기가 바로 프로세스 보상 모델, 줄여서 PRM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AI 개인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AI한테 단순히 정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2단계는 잘 생각했네? 칭찬. 근데 이 부분은 논리가 좀 이상한데? 다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하나 튜터링 해주는 거죠. 바로 이 PRM이 옆에 딱 붙어서 학생 AI가 스스로 추론하고
이거 맞나? 하고 다시 점검하고 틀렸으면 수정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코칭해주는 겁니다. 마치 스터디 그룹 전체가 하던 그 비판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내재화시키는 거죠. 자, 이론은 정말 그럴싸하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에이전트 AK의 최종 성적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결과를 보세요. 정말 명확합니다. 특히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을 테스트해 봤더니 다른 방법들도 물론 성능이 오르긴 했지만 세 번째 방법이었던 PAD가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작정 많은 문제집을 풀게 하는 양보다 똑똑한 선생님이 옆에서 지도해주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PRM이 제공한 그 수준 높은 피드백이 그냥 더 많은 예시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우등생 AI가 훈련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도 배운 대로 추론해서 풀어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단순히 답을 외운 게 아니라 진짜로 생각하는 힘, 즉 일반화 능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 연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AI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이전에는 거대한 AI팀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을 이제는 단 하나의 AI 모델에 담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장 계산이 복잡하고 힘든 부분을 사용자가 쓸 때가 아니라 AI를 훈련시킬 때 미리 다 끝내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AI를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에서도 훨씬 쉽게, 저렴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만약 단 하나의 AI가 수많은 전문가 집단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과연 지능의 다음 단계, 그 새로운 개척지는 어디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지 않나요?